오늘의 플러스, 필리핀 정치권의 암투와 갈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재현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시장에 당선됐다.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난 5월에 필리핀에서 중간 선거가 있었고요. 이 중간 선거에서 상원의원 절반하고 하원의원 전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장들을 바꿨는데 예, 2022년에 마르코스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지금 집권을 하고 있고 그 전임 대통령이 두테르테 대통령이고 예. 이미 이제 물러난 사람인데 요번에 옥중에서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 필리핀 법에 의하면은 옥중 출마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시장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출마를 했고 그런데 압도적인 지지를 그래요? 얻어서 66만 표 그러니까 차점자보다 한 8배 정도 더 많은 표를 8배요? 예. 압도적인 승리죠. 예. 예. 그래서 당선이 됐습니다. 대기는. 네. 근데 왜 감옥에 갔는지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임 대통령이 예. 왜 감옥에 갔는가? 사실은 두테르테 지금 시장에 당선된 두테르테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논란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 이제 민주주의 문제도 있었고 특히나 문제가 되게 인권 문제죠. 예. 두테르테 대통령이 집권을 할 때 공약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범죄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이런 부분들이었었는데 집권을 하고 나서 좀 보기에 따라서 무자비할 정도로 심하게 마약 사범들을 단속을 했고 그게 상당히 큰 인권 문제가 됐고 네. 그것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가 됐고 그랬다가 지난 3월에 예. 체포가 돼가지고 지금 구금돼 있는 상태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감옥에 있는데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감옥에 현실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물리적으로 시장직을 네. 수행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필리핀 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 당선이 됐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예.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시장으로서 취임 선서를 해야 되는데 여기 아마 7월 말쯤에 취임 선서를 해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네. 두테르테 쪽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필리핀 정부에서 판단을 하기에 이 두테르테가 지금 구금돼 있는 상황이 일시적이다. 그러면은 부시장. 근데 부시장이 재미있어요. 이름이 또 두테르테예요. 세바스찬 두테르테. 예. 그러니까 두테르테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예. 아들이 지금 부시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시장직을 잠시 수행하게 될 거고 만약에 앞으로도 한동안 오랫동안 못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네. 그러면은 부시장이 시장이 되고 아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부시장직을 채우고 하는 식으로 변동이 되겠죠. 네. 어찌 보면 지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에 당선됐다라는 그 자체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여전히 탄탄하고 여론은 그를 지지한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게 보셔도 무방한 게 이 지금 두테르테 전임 대통령에 대한 지지라는 걸 우리가 좀 두 가지 차원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물러날 때까지도 국민들의 한 60% 정도가 두테르테를 지지할 정도로 인기가 되게 높았고요. 예. 지금 마르코스 대통령과 짝을 이뤄서 부통령을 하고 있는 사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두테르테예요, 성이. 네. 사라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아버지 두테르테의 후광으로 부통령에 당선이 된 부분이 예. 있고요. 그 전국적으로 인기를 보면은 지금 현직 대통령은 인기가 30%가 안 되는데 전임 대통령인 두테르테는 50%를 훌쩍 넘기는 상황이고 그게 한 가지 있고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 지금 두테르테가 당선이 된 다바오시라는 지역은 네. 사실상 두테르테 왕국이에요.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89년에 처음으로 예. 이 지금 구금된 두테르테가 다바오시의 시장이 됩니다. 예.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면은 37년 정도 시간인데 네. 이 37년 동안 2년 빼놓고는 다 두테르테 집안에서 시장 부시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압도적인 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예. 봐야죠. 그래서 뭐
옥중 당선이든 뭐든 간에 두테르테 입장에서는 다바오시에서 당선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거죠. 네. 그러면 뭐 나름대로 정치 기반이 아직도 이 탄탄한 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간 것은 어찌 보면 국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런 뭐랄까요 법적 판단을 받게끔 했던 것이 아니라 정적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걸로 몰아갔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해도 되나요? 물론 이제 필리핀 안에도 두테르테 재임 시절에 그런 그 마약 단속, 네. 마약과의 전쟁에서 벌어진 인권 문제,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대통령과 두테르테의 딸인 부통령 사이의 권력 다툼, 또 두 집안 사이의 권력 다툼이라고 또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두테르테 대통령하고 그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 지금 현 예. 부통령 입장에서는 마르코스라는 대통령은 사실 우리가 업어 키운 건데 네. 우리가 당선시킨 거나 다름없는데 두테르테 가문의 지지를 얻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마르코스 입장에서는 저 강력한 두테르테가 언제 나한테 도전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저걸 적당한 시점에서 좀 제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네. 근데 어쨌든 22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까지만 해도 현재 마르코스 대통령하고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하고 사이에 사이가 괜찮았어요. 예.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권을 이제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한 1년쯤 있다가 이제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이 가기 시작한 거는 지금 사라 두테르테가 부통령이자 교육부 장관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 기밀 공금 네. 우리말로 하면은 뭐라고 그래야 되죠? 비자금은 아니고 예. 그런 공금들을 유용했다라는 혐의가 갑자기 생겼죠. 뭐 한 예. 11일 만에 30억을 썼다 뭐 이런 어휴. 혐의가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서로 정치적으로 치고받는 난타전이 시작이 되고 외교 정책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고 두테르테 집안에서는 마르코스 퇴임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마르코스 와이프는 또 사라 더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남중국해 문제 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다가 급기야는 예. 2024년 말에는 마르코스가 대통령이 나를 죽이려 한다. 나도 대통령을 암살하겠다. 부통령이 라는 데까지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또 정부에서는 대통령 쪽에서는 부통령을 탄핵하겠다라는 네. 이야기까지 나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어지러질하죠. 예. 정치 상황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감옥에 지금 가 있는 저 대통령이 다시 출마를 하게 되고 또 이런 일들이 전개되는데 국민들의 지지는 또 공고하다고 하고 그게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딱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궁금한 건 전 두테르테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정말 강압적인 조치로 마약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을 했던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진짜 인권도 유린하고 이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준까지의 여지인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든 저 사람 끄집어 내리고 감옥에 가두기 위한 조치였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만한 정도의 건은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범죄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다바오시에서 시장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게 이제 상당히 통했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필리핀 전체의 대통령이 되면서 전국 단위로 마약과의 전쟁을 시행을 하는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초법적인 일들이 탈법적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경찰이나 정식 사법당국을 통하지 않고 자경단을 동원해서 마약 소지나 마약 복용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임의로 잡아다가 처분을 하는 네. 그리고 그거에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에 사살을 하기도 하고. 예. 근데 이 사람들 아무런 사법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들인데 자경단인데 그래서 경찰 추산으로는 뭐 한 6천 명 정도 이야기하고 시민단체에서는 3만 명까지 잡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희생이 된 거죠. 예. 네, 그런 점을 비추어 볼 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가 됐고 그거에 따라서 처벌받는 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 예, 타당하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네. 몇 년 동안 이제 밀어놓은 거죠. 필리핀 안에서도. 네. 사실은 두테르테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잡아서 국제재판소에 데려가면 되는데 그걸 내비뒀다가 마침 대통령과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그 국면에 네. 딱 아버지를 구금 잡아다가 보낸 거죠. 네. 어찌 보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경찰도 일부는 부패해서 마약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인식도 많은 상황에서 고육직책으로 자경단을 동원한다든가 또 사법적인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그 사이에 뭐 증거 인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권한을 준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빌미가 돼버리는 상황이 됐군요. 예, 좀 아무리 그 범죄 문제나 마약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법들이 그렇죠. 있는데 그거를 넘어가지고 임의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예.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앞서 두테르테 집안과 마르코스 집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동업을 해서 다시 정권을 잡았다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두 집안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 되는 뭐랄까요? 계층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둘 다 엄청난 가문이긴 한데 예. 이제 마르코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통적이고 그리고 마르코스라는 집안이 여태까지 이제 그 배경으로 가져왔던 것들이 옛날부터 마르코스 아버지도 대통령을 예.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조금 더 엘리트주의적이고 조금 더 대지주의에 기반한 예. 계층이라면은 두테르테 같은 경우에는 지역도 완전히 다르고요. 예. 이제 마르코스는 북부 쪽이고 두테르테는 남부 쪽이고 두테르테 같은 경우에 좀 더 이제 그냥 일반 빈민들이나 서민들에게 호소하는 바가 더 큰 거죠. 그쪽에서 예.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도 두테르테는 이런 서민들, 빈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또 뭐 범죄 피해를 입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고 상대적으로 마르코스는 그러니까 이런 좀 가난한 사람들 말고 좀 더 뭐 중산층 이상 교육받은 사람들, 뭐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쪽에서는 조금 더 마르코스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전혀 지지 기반이 다른 두 사람이 동업을 했다? 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정치적인 편이죠. 필리핀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념이나 정책으로 나뉘지가 않고 네. 개인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것 같은가, 어떤 집안이 유력한가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쏠리고 몰려다니고 정당이 꾸준하게 개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치 권력을 잡는다는 거는 국가의 자원을 본인의 후원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든든한 배경이 생기는 거. 정치 권력을 잡는다라는 그 하나의 목적으로 이제 합친 거죠. 네. 네, 그래서 권력을 잡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러고 나니 생각이 달라진 거죠. 예. 왜냐하면 필리핀에는 마르코스라는 이름을 가진 또 정치가들이 또 대거 많잖아요. 두테르테 못지않게. 네. 그렇다면 어떤 주요 보직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당연히 다투게 될 거라는 건 일종의 예견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처음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부통령에 당선됐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둘이 너무 잘 지냈고 잘 어울려 다녔고 예. 권력을 잡겠다라는 그 목적 하나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삐걱거릴 여지가 있었죠. 아버지 두테르테, 그러니까 전 두테르테 대통령 지금 구금돼 있는 그 사람은 원래 사라 두테르테한테 자기 딸한테 대통령에 출마하기를 예. 바랬어요. 예. 사라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고 부통령으로 생각을 바꾸고 마르코스랑 손을 잡은 거죠. 그때까지는 이제 환상의 팀이었는데 예. 권력은 나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또 아버님이 잘못했다고 해서 아들도 뭘 못하게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마르코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독재자로 불렸던 네네. 분이고 또 결국 혁명으로 추출됐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그 집안 사람들이 돌아와서 필리핀의 정계를 거의 일부는 장악했다 할 정도로 이렇게 권한을 가질 수 있는 필리핀의 정치 풍토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이게 되게 그 깊은 이야기고 예. 역사가 오래된 이야기인데
연배가 좀 청취자분 중에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마르코스라는 이름이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이 지금 현재 대통령인 봉봉 마르코스 혹은 마르코스 주니어라고 불리는 사람은 퍼디난드 마르코스라는 1960년대 말 70년대에 독재를 했던 네.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 그 아버지는 1965년에 처음 집권을 해서 69년에 재선이 됐고, 그런데 이제 69년에 재선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독재를 하기 시작을 했죠. 뭐 예. 온갖 종류의 문제가 많았어요.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러면서 정치적 불만이 터져 나오고, 신인민군이라는 이제 좌파 그래서 공산주의 예. 세력도 득세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잡겠다라고 독재를 선언을 하고 한 20년간 철권 통치를 하다가 예. 1985년에 되게 유명한 피플 파워라고 하는 그 시민운동으로 물러났죠. 예. 그랬다가 이제 하와이로 망명을 갖고, 이게 좀 여담이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와이프인 이멜다 여사의 구두, 네. 되게 유명한 사진이죠. 예. 벽장을 열었더니 구두가 수천 켤레가 나왔다라는 그 이야기 되게 유명한데, 그렇게 하와이로 이민 갔다가 아버지는 거기서 사망을 하고 예. 아들은 다시 가족과 함께 1991년에 필리핀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근거를 하고 있던 그 일로코스라는 지역, 북일로코스라는 필리핀 루손 섬의 북쪽 지역은 네. 아까 다바오시가 두테르테 왕국이라고 하면 여기는 마르코스의 왕국입니다. 그 동네에 가면은 주지사, 네. 시장, 네. 상원의원, 하원의원 다 마르코스예요. 어머니가 하원의원 하다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아들이 상원으로 넘어가면은 동생이 또 하원 그 자리를 채우고 네.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이게 스페인 식민지 시대부터 만들어져 온 필리핀의 기본적인 사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개 정도 어떤 사람은 또 300개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유력한 정치가들이 네. 필리핀 전체를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스페인 식민지 시기에 스페인의 식민 지배에 좀 그 순응하는 예. 유력 가문들한테 땅을 나누어주고 이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문들이 형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가문들이 지금 필리핀 정치와 경제를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찌 보면 족벌 정치가 필리핀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우리나라 같이 역동적인 사회에서는 뭐 누가 뭐 3선 의원, 4선 의원 했다고 자기 지역구를 아들에게 물려준다 하면 이거 대번 난리 날 먹죠. 일이거든요. 근데 필리핀 내부 국민들은 아무리 명망 있는 가문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지켜만 봅니까? 지켜만 본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필리핀 사람들한테는 좀 가혹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예.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예.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세력화할 만큼 구심점이나 힘이 아직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어떤 한 지역을 특정 가문이 지배를 하고 있다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역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를 들면 한 도 단위 정도 네. 되는 지역을 지배하는 건데 예.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으면은 과거에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 저 중세 시대에 장원제를 생각하시면은 좀 많이 유사할 것 같아요. 예. 그 안에 있는 이제 농노들이 영주한테 노동을 바치고 그에 대한 이제 대가로 후원을 받는 이런 식의 교환 관계, 네. 후견 피후견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필리핀의 대지주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뭐 행정적인 이게 일반 소시민들이 가진 행정적인 어려움이나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대지주 가문들이 좀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예. 그 대신에 이런 소시민들은 그 대지주 가문들에게 정치적 지지를 보내고 하는 교환 관계가 이미 뭐 200년 이상 자리를 잡아왔기 네. 때문에 진짜 사회 구조로 굳어진 거죠. 그냥 당연히 그런가 보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서 필리핀의 족벌 정치가 계속되는 구조적인 요인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게 스페인 식민지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스페인 정권의 뭐랄까요, 협력적인 집안들이 이렇게 공고해졌다 말씀 주셨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요, 중간에 필리핀은 미국의 영에 들어가서 미국 영향권에 또 통치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부분 지배계층이라는 게 완전히 전복되기도 하고 뭐 네. 이런 소요가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런 영향을 어떻게 잘 피해갔나 봐요. 지금 그 주신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예. 필리핀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 식민지 시기에 만들어졌던 그 대지주 체제가 예. 1898년에 스페인 미국 전쟁에서 스페인이 지면서 필리핀을 미국에 넘겨줍니다. 네. 넘겨주는데 미국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필리핀을 지배를 해도 되나? 라는, 왜냐면 미국 스스로도 네. 과거에 이제 식민지였던 국가고 우리가 식민지를 지배해도 되나라는 의심도 있었고, 그때 같이 넘어간 게 쿠바랑 예. 필리핀인데, 쿠바는 그래도 지리적으로 가깝죠. 근데 필리핀은 엄청나게 미국에서 먼 예. 거리에 있으니까 망설이다가 식민 지배를 결국에는 들어와서 하게 됐는데, 한국이 독립을 한 이후에 미국 군정이 예. 잠시 있었죠. 그때 우리가 좀 시계를 되돌려 생각해 보면은 친일파 청산이 그때 좀 아쉬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적도 많이 있죠.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본 그 통치 시절에 일제 시대에 그 순사들 예. 데려다가 다시 쓰고 했던 예. 이거랑 되게 비슷한데요.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 지배했을 때 미국의 생각은 뭐냐면은, 우리가 필리핀을 식민 지배해서 뭘 바꾼다기보다는 그대로 보존을 하다가 적당한 시점에 그냥 독립시켜주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문제는 그대로 놔두면은 스페인 식민지 시기에 만들어졌던 그 경제 구조, 예. 그 대지주 가문들이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근데 미국이 또 그냥 요걸 그대로 두기만은 조금 뭐 했는지 여기에다가 자기네 제도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뭐를 네. 집어넣냐면 선거, 예. 정당, 예. 의회를 집어넣어요. 예. 그래서 독립하기 전에 정당도 만들고 선거도 실시하고 그걸로 의회 만들고 하는 것들을 필리핀에서 하게 되죠. 네. 그러면은 뻔하게 누가 의원에 선출될 건지, 어떤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잡을 건지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대지주 가문에서 다 나오겠죠. 네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스페인 식민 지배 시기에 만들어진 이 대지주 체제가 미국이 집어넣은 선거, 정당, 의회라는 거에 의해서 강화되고 그대로 독립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필리핀은 독립 초기부터 대통령, 상원, 하원, 법원, 예. 대부분의 권력기관들을 이 대지주 가문에서 지배를 하게 되고, 일단 그렇게 시작해놓고 나면 그 뒤로는 못 바꾸겠죠. 그렇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꿔야 되는데 자기네들의 그런 권력 체계를 바꿀 이유가 전혀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박사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한때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필리핀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뒤처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정치 문제였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잘 아시겠지만 뭐 한국의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뭐 이런저런 뭐 그 큰 규모의 토목 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필리핀에 와서 뭐 감리도 하고 예. 기술 지원도 하고, 한국 사람들은 필리핀에 공부도 하러 가고, 필리핀이 한국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앞서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딱 그 시기 1970년대, 그리고 아버지 마르코스의 독재가 시작되던 시기부터 필리핀 경제는 거꾸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경제 성장을 시작을 했는데, 필리핀은 뒤로 가기 시작하면서 별명이 아시아의 환자라는 별명까지 들었거든요. 동남아 국가들이 독립을 할 때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동남아 국가는 딱 2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어디냐면은 미얀마하고 필리핀하고. 예. 그런데 필리핀은 1970년대부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는 데에는 마르코스의 독재라는 문제도 있지만은, 이 대지주 가문들이 정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이 구조를 바꾸지 못한 것도 대단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에 필리핀 정치를 흔히 이야기하는 게, 엘리트들이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는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대통령 권력을 잡으면 국가의 자원을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추종하는 다른 엘리트들한테 나눠주고 엘리트들은 그거를 받아먹기 위해서 정치적 지지를 보내고 하는 이 엘리트 차원에서도 후원 자원을 이용해서 후견, 피후견 관계가 아주 강고하게 만들어진 거죠. 예. 뭐 그러면은 정경유착, 부패는 그 안에서 뭐 만연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고요. 예. 야, 이거 뭐 진짜 이제는 어디서부터 이 꼬인 그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도 모를 지경까지 온 것 같다라는 느낌마저도 드는데,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도 이 유력한 정치 가문들 중에 하나였던 두테르테는 이 마약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뭔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히려 마약이나 범죄가 다른 정치 가문들의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 중에 일부를 도려내려고 한 건지, 아니면 진짜 필리핀 전체를 좀 치유해 보자라고 한 건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그 평가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약이나 범죄와의 전쟁에 다른 엘리트 가문들, 그러니까 주테르테와 정적이 될 수 있는 엘리트 가문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찾기는 어렵고, 네. 두테르테의 마약과 전쟁이 뭐 그래서 이렇게 그 이 마약 사범들을 잡아가지고 위로 타고 올라가는 식의 수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 네. 밑에서만 아.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두테르테 스스로도 지금에 있는 이런 그 대지주 가문 경제 사회 구조를 바꿀 생각은 별로 없는 그런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군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중간선거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번에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이 중간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렇지만 마르코스 대통령 집안과의 정치적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됐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럼 선거 결과는 결국 누가 더 유리하게 판단이 됐다라고 평가받아야 됩니까? 그 본 사람마다 다른데 네. 일단 가장 이번 선거에서 핵심이 뭐였냐면은 상원 의원이 어떻게 개편이 될 건가라는 건데, 필리핀의 상원은 임기가 6년이고 미국처럼 중간 선거를 통해서 12명씩 절반씩 이제 교체를 하게 되거든요. 선거 직전에 두테르테 가문하고 마르코스 가문하고 싸우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였냐면은 대통령이 마르코스가 사라 두테르테를 탄핵을 하려고 예. 부통령 자리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이었고, 예. 그게 추진이 됐었는데, 그러면 상원에서, 그러니까 하원에서는 이미 탄핵이 됐어요. 2월에. 상원에서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3분의 2의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상원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그 싸움인데, 결론은 상원에서 3분의 2를 마르코스가 못 넘겼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네. 사라 두테르테를 탄핵하기는 어려워졌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한 45대 30 정도로 탄핵 찬성 쪽이 높아가지고 네. 탄핵을 해라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는 해요. 네. 그런데 상원 의원들이 그러면 탄핵을 할 것이냐?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저의 그 추측이긴 네. 하지만 회기가 곧 바뀝니다. 네. 7월부터 회기가 바뀌어가지고 새 회기가 시작이 되면은 필리핀의 상원이라는 거는 그냥 자기 지역구에서 뽑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뽑히기 때문에 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대통령급의 그런 자기 스스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게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딱 양분돼서 나뉜 것도 아니고 중간에 다른 세력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한쪽 탄핵이다, 탄핵하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모으기가 되게 어려워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좀 유야무야 그리고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상원이 지금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네. 마르코스도 최근에 와가지고 좀 유화적인 태도를 좀 취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르코스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다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어찌됐든 감옥에서 나온다든가, 그래서 그 집안이 다시 큰 권력을 잡게 되면 마르코스 집안이 또 해코지를 당할까요?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 사라 두테르테한테 지금 사라 두테르테를 탄핵을 시켜버리고 예. 아예 짓밟아 놓고 나서 본인의 임기가 끝나고 예. 사라 두테르테가 다음번에 대통령에 나와서 혹시라도 당선이 된다면 예. 엄청난 인기가 있으니까 예. 당선이 된다면 자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면은 또 완전히 정적이라고 제거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필리핀의 국가의 명운이 몇몇 정치 가문들의 힘겨루기 속에서 계속 전개돼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요즘 필리핀 보면요, 남중국해를 접하고 있어서 지정학적인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타 국가들의 이런 뭐라고 할까요, 헤게모니 싸움을 보면 헤게모니를 잡겠다는 세력들 뒤에는 또 엄청난 패권 국가가 뒤에 각각 뒷받침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 혹시나 필리핀도 정치 가문에 따라서 약간 미국의 친화적인 가문이 있고 또 반대로 중국 친화적인 가문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 가문에 따라서 미국의 친화적인 가문은 분명히 있고요. 예. 그런데 뭐 중국 친화적인 가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필리핀 정부가 어떤 대통령이 어떤 가문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미중 사이에서도 오고 가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있는데 그게 뭐 가문의 기본적인 친미 친중 성향이라기보다는 필리핀 안에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되게 크거든요. 기본적으로 필리핀은 미국의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친미적인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남중국해에서 중국하고 해양 영토 갈등 때문에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미국밖에 없으니까 미국에 예. 친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통령 마르코스는 상당히 친미적인 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중국의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직전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또 적어도 말로는 대단히 친중적인 모습을 보였고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두테르테가 이런 입장을 취했던 거는 그 직전 대통령인 아키노 대통령, 노이노이 예. 아키노 대통령이 또 엄청나게 친미적인 태도를 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이전 정권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 바꾸는 태도를 바꾸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뭐 필리핀의 국가 이익을 엄청나게 깊이 고민해서 친중 친미로 간다라기보다는 그런 국내 정치적인 그 전술의 예.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남중국해에서 영토 영해 갈등이 있는 필리핀 입장에선 중국을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뭐 미국의 어떤 도움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남중국해 문제는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도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남아에서 필리핀의 어떤 영향력 아니면 위치 좀 주도적이고 리드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오히려 뒤처져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한때는 동남아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국가고 리드하는 국가였는데 지금 상황은 뭐 엄청나게 주도적인 국가는 아니고요. 경제력도 그렇고 과거의 영광, 뭐 그러니까 그 동남아에서 아세안을 만들었던 국가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있는데 주도하지 못하고 사실 되게 복잡합니다. 안에 속 사정이 동남아 국가들도 아세안으로 10개 국가가 모여 있긴 한데 일부 국가들, 그러니까 필리핀하고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중국에 대해서 남중국해 문제를 가지고 되게 불만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은 뭐 갈등이 있는 거는 맞는데 중국을 가급적 자극하지 않고 그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 네.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나라들은 뭐 중국의 경제력이 저렇게 큰데 그리고 우리는 남중국해 문제에 관계도 딱히 없고. 관련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발을 담궈야 하나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예. 필리핀이 지금 마르코스 정부 하에서 미국하고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협력을 하고 미국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예. 다른 동남아 국가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도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말씀을 쭉 종합해 보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 견제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그 화두인데 그 과정에서 필리핀을 잘 활용해야 되거나 필리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더 높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필리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서 미국이 뭔가 영향력을 좀 더 행사해서 왜냐하면 과거에도요. 냉전 시대에도
미국이 뭔가 가치가 있다 지정학적으로 그런 데는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부양도 해주고 부유해지는 국가로 발돋움하게 지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미국의 맥락은 요즘은 보여지지 않나요?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예. 상당히 약합니다. 음, 그러니까 잠깐 아까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서 친중적인 태도를 취할 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미국이 예,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들한테 맨날 큰형님인 것처럼 간섭하고 그 귀찮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필리핀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면에 개혁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좀 푸시를 하게 되면은 필리핀 안에서 반발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1991년에 92년에 미국이 필리핀에서 철수를 했던 것도 그런 배경이 있는데 이제 그런 반발이 한 가지 두려운 거고 예. 또 한 가지로는 지원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두테르테가 그렇게 반미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도 군사적인 지원도 하고 어느 아시아 국가보다 지원을 많이 받고 있긴 한데 미국 입장에서도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예. 정권에 따라서 달라져 태도가. 예를 들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엄청나게 필리핀에 또 지원을 많이 했었어요. 예. 중국을 막아보겠다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면서는 또 달라지고요. 그 이전에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필리핀에 했던 태도는 또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정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고 필리핀도 정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고 이 두 개가 그렇게 잘 맞아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네. 보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박사님이 주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필리핀의 이런 지금 사회 구조가 내부의 에너지로 뭔가 크게 개선되거나 바뀔 힘도 없어 보이고 당분간은. 그다음에 외적으로도 어떤 그쪽 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겠지만 그렇게 뭔가 필리핀을 바꿔봐야겠다라는 그런 뭐 강력한 힘도 지금 없어 보이니 필리핀 국민분들에겐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아시아의 환자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의 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기본 구조는 네.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뭐 이제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과거에 기반해서 예측할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 구조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왔고 그러면 그거에 기반해서 예측을 할 때 앞으로도 좀 보존이 될 거다라는 생각인데 아시아의 환자다라는 이야기가 1970년대에 필리핀에 씌워졌었는데 그건 사실은 졸업은 했어요. 네. 그 뒤로는 그냥 꾸준하게 착실하게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은 이루고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계속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엄청나게 이제 그 갑작스러운 경제 성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호전은 되고 있는데 이 지금 오늘 이야기의 주가 됐던 그 구조는 앞으로도 좀 지속될 거 아닌가. 네. 예. 내부에서는 요즘 더 선마다 어떤 데는 거의 치외법권이다라고 할 정도로 공권력이 영향도 못 미치는 곳도 있고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어떤 지역 필리핀 지역으로 살짝 넘어갈 것 같으면 문자 보내더라고요. 예, 여기는 지금 반군이 점령한 곳이니 여행 가면 안 된다. 금지죠. 빨리 나와라 하면서 그런 지역들도 있는 게 지금 필리핀의 상황인데 더 악화될 여지도 있습니까? 그럼? 그거는 그럴 수도 있지요. 제가 그 한 가지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은 우리가 1998년에 아시아 경제 위기가 있었고요. 그때 동남아에서 재밌었던 게 뭐가 있냐면은 해적이 급증을 했어요. 예. 인도네시아에서 예. 특히 경제 위기로 인해서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해적에 투신을 하는 거죠. 범죄인데 필리핀의 경우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상황이 안 좋은 시기가 되면은 그렇게 뭐 테러 조직이라든지 범죄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런 조직들은 그 필리핀의 수천 개의 7천 개인가 8천 개 되는 섬에 중앙정부가 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섬 어딘가에 들어가 가지고 범죄 활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럴 가능성은 있죠. 네. 그건 필리핀의 상황에 따라서. 예.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말씀을 좀 나눠보면
필리핀을 우리가 지금은 뭐 경제적인 교류가 엄청 많은 그런 국가는 아닙니다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가까운 좋은 휴양지도 많고 그 여러 가지 또 거기 현지 교민들도 비즈니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필리핀의 상황을 종합했을 때 우리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뭔가를 하거나 할 때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되고 어떤 기회 요인을 찾으면 좋을까요? 그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 가서 어떤 기회 요인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는 개인 차원에서는 어,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필리핀이 되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되게 예. 많잖아요. 예.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도 본인이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안전하지 않을 것이고 어디에 가서도 안전하게 행동을 하면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필리핀이 뭐 치안이 불안하다 뭐 어쩌고 그런 이야기 때문에 필리핀 그거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쁜 나라 아니야라고 생각할 거는 아니에요. 예. 어디에나 그런 거는 있으니까. 네. 두 번째로는 필리핀이라는 나라 한 나라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아세안이라는 지역 단위를 좀 놓고 봐야겠다. 동남아시아라는 지역 단위를. 예. 이건 좀 우리의 외교 정책하고 상관이 있는데 뭐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도 출범하고 그랬으니까는 좀 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동남아시아 10개 국가, 아세안 10개 국가는 한국한테 무역 2위 대상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투자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인적 교류만 해도 1년에 관광객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1200만 명이 넘거든요. 동남아시아를. 네. 그러니까 상당히 밀접하게 예. 일반 국민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체감하지 못하지만 엄청나게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관계가 있고 예. 지금 우리 늘 하는 게 이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어떻게 생존을 모색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뭐 어떤 분들은 미국이다 어떤 분들은 중국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마냥 한국처럼 지금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강대국에 의지해서 살아갈 거냐.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나름대로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목소리를 그렇죠. 가지고 예. 이런 강대국 틈바구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은 우리 혼자만의 힘도 물론 길러야 되겠지만 우리랑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세력들 국가들을 우리의 전략적인 네트워크로 묶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동남아시아 아세안은 그 첫 번째 네. 대상이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신남방 정책을 추진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네. 한국의 자율적인 전략적인 네트워크 확장.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대외 정책이란 면에 있어서 아세안이란 부분을 좀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네요. 필리핀만 볼 것이 아니라 필리핀이 아세안의 일원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요즘 우리 서해 앞바다에서도 중국이 영향력을 좀 높이기 위한 이상한 행보들을 자꾸 하고 있는데 네네. 또 아세안 지역도 남중국해에서 물론 국가마다 입장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분명 뭔가 중국에 대한 행보를 우려하는 눈빛들이 많은 상황인데 우리와 아세안 국가들 간 잘 연계를 해도 중국이라는 큰 힘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항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편도 되겠네요.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동남아 국가들하고 해양안보 협력이거든요. 동남아 국가들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 국가를 나쁜 녀석이다라고 몰아붙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해양에서 나오는 자원과 해양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규칙과 질서라는 게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나라가 힘이 세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 그 규칙을 바꾸면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런 점에서 한국하고 동남아 국가들은 유사한 입장에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협력해야 될 가능성이 꽤 크죠. 협력할 여지가. 알겠습니다. 필리핀을 아세안의 일원으로 꼭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네요.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재현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